시간에는 3장에서 왜 와이드한 것보다 딥한 것이 좋은가에 대한 어떤 좀 정성적인, 직관적인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가 상당히 단순한 알고리즘인데 이거를 그 범위 내에서, 즉 범위라 하면 이제 계산량을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한 4-5가지를 우리가 배울 예정입니다. 근데 이 방법들이 뭔가 이론적인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직관적으로 만들어진 휴리스틱이라고 하죠, 보통. 휴리스틱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자체가 되게 직관적인 알고리즘이죠. 뭔가 특별한 이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분석한 논문들은 좀 있습니다. 이게 컨버지가 일어나고 컨버전스가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나 이런 이론들이 있고, 수학적인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론을 로빈슨 몬로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자료들을 별도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컨버지가 가능하다라는 수학적인 입장 또는 이론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열심히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엉뚱한 솔루션을 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 과목이 수학을 다루는 부분은 아니니까 생략을 하는 거고, 어쨌든 알고리즘 태생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는 방법들도 단순하고 직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2가지 이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2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이와 같은 로스 펑션이 항아리 모양일 때 딱 아주 깔끔한 원형 모양의 항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축 방향으로 대칭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Y축 방향으로 스퀴즈를 해버린다, 수직축으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위에서 내려봤을 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딥러닝에서 로스 펑션이 깔끔하게 서큘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모양입니다. 실제 실험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단순한 방법을 썼다가는 이런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는 불필요한 왕복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줄이는 가장 이론적으로 좋은 방법은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예를 들면 원샷에 여기서 바로 가는 거, 그렇죠? 리스크웨어 방법을 바로 쓰면 이런 경로를 거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여기 이제 이 점도 필요 없죠. 그냥 바로 이걸 구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 그랬고, 뉴턴 방법도 사실 이거를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동일한 이유로 안 된다 그랬고,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많으니까 좋은 것가 있는지는 알지만 쓸 수는 없으니 이제 이 한계 내에서 어떻게 좀 땜빵을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4장의 내용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이유는 결국 4장에서 다루는 4-5가지 알고리즘은 다 땜빵하는 알고리즘들이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땜빵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또 2번째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가 후반부에 설명을 하겠지만
로스 펑션이 항아리 모양이 아닌 경우가 또 의외로 많습니다. 말 한 장 같이 생긴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의 이 뭐라 그러죠? 장축, 그러니까 머리에서 꼬리를 잇는 축 관점에서 보면 이 말 한 장의 가운데가 미니멈 포인트지만 그 수직 방향의 축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미니멈이 아니고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미니멈도 될 수 있고 맥시멈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게 원디멘저널한 스페이스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근데 투디멘저널 이상 넘어가면, 즉 하이디멘저널한 스페이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 2디멘전만 고려한 거죠. 이 말 한 장 같은 모양이. 근데 이게 3디멘전, 4디멘전, 뭐 의미의 n디멘전으로 가면 말 한 장 같은 모양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로스 펑션의 그런 모양을 분석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통계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말 한 장 모양의 그런 로컬 미니멈 포인트들이 전체에서 얼마나 될 건가 분석한 논문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거의 한 7, 80%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 한 장 모양의 그런 로스 펑션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2디멘전에서 어비어스하게 생기는 거니까 3디멘전에서는 더 많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장축 하나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두 개 축에서 다른 방향으로 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 1000디멘전, 뭐 10,000디멘전, 100,000디멘전 이런 데 가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말 한 장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 그래서 후반부에 그 말 한 장의 어떤 로스 펑션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는 말 한 장 모양에 있는 그 가운데 점은 우리가 찾는 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키포인트.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 거는 미니멈이죠. 근데 이게 미니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니멈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축 입장에서는 맥시멈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키포인트는 말 한 장에 들어섰을 때 빨리 벗어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 한 장에서 얼마큼 빨리 벗어나느냐도 중요한 어떤 디자인의 그러니까 알고리즘 디자인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피직스 베이스드 알고리즘이 있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전략이 있다. 노멀라이제이션을 근거 없이 하면 안 되고 뭔가 그 전에 업데이트했던 결과를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런 피직스 베이스의 어떤 모티베이션을 동기부여를 받아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모멘텀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쓰입니다.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고 지난 시간에 아담이라는 게 제일 많이 쓴다고 했지만 사실 아담이 아닌 경우는 또 대부분 모멘텀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일반 물리든 뭐 아니면 뭐 고전 역학을 배웠던 어쨌든 여러분들이 뉴턴의 제1법칙, 뭐 제2법칙 해갖고 운동방정식을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F는 ma다 유명한 식 있죠.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얘기고 여기서 사실 아무 근거는 없는데 그냥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비유를 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고 시작을 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을 우리가 보통 L이라고 불렀는데 로스 펑션을 물리학 관점에서 보면 특히 고전 역학 관점에서 보면 뭐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사람들이 이제 찾아본 거죠. 가장 비슷한 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거기서 얘기하는 포텐셜 펑션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구나 라는 게 그냥 전부입니다. 아이디어에. 그래서 로스 펑션을 포텐셜 펑션으로 보는 순간 이제 굉장히 재미난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나 고전 역학을 배운 학생들 기억을 되살려 보기 바랍니다. 포텐셜 펑션을 미분하고 마이너스 취하면 뭐가 되나요? 여기 하얀 미분 학생. 집중해서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질문하면 못 알아들어. 포텐셜 펑션을 미분하면 뭐가 되죠? 네?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힘의 방향이 되죠. 즉 에너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런 게 로스 펑션이면 포텐셜 펑션으로 봐서 현재 세타의 위치를 공의 위치라고 보고 공이 여기까지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자.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잘 알다시피 가속도는 이제 그 위치 또는 변위의 2차 미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모티베이션은 파라메타는 위치 또는 변이라고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실 이게 전부인데 아이디어에 포텐셜 펑션의 미분이 그레디언트고 우리가 벡터압으로 구하는 게 그게 물리학에서 힘에 해당되고 힘 이퀄 가속도입니다. 그냥 그 질량을 무시해버리면 그렇죠? 왜냐하면 F는 ma인데 m을 그냥 상수라고 보면 뭐 아니면 m을 1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힘 이퀄 가속도라는 얘기죠.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다. 뭐 유명한 얘기고. 근데 어쨌든 가속도는 2차 미분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한 번이 아니고 2번 적분을 해야 파라메타 스페이스 또는 위치 벡터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존의 그레디언트 센터 알고리즘은 어떻게 보면 적분을 딱 한 번만 하고 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여기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그레디언트가 가속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갖다 붙인 거지.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잘 되더라. 이 얘기죠. 이거를 2번 적분을 하면 세타로 보낼 수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에서는 적분을 하면 되지만 디스크리트 스페이스에서는 적분보다는 이거를 이제 디스크리트한 뭔가 인덱스 또는 타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로스 펑션 뭐 이런 얘기 1, 2번은 다 한 얘기고 행운 가속도다라는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두 번 적분을 해서 그레디언트 값을 가지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기본 아이디어고, 그걸로 살짝 부족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냥 두 번 적분하는 알고리즘만 나오는데, 뭔가 실험적으로 해보면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뭘 더하냐면, 마찰력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문제에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찰력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지 마찰력이 있고 운동 마찰력인데, 여기는 운동 마찰력. 공이 이제 변이의 위치인데, 공이 굴러가는, 빨리 굴러가면 마찰력이 커지겠죠. 공기 마찰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공기 마찰 개수를 알파라고 놓자. 근데 마찰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 당연히 앞에 마이너스가 붙죠. 이 마찰 개수 알파라고 추가하자. 그래서 두 번 접근하는 방법이 첫 번째 키 아이디어고, 두 번째 키 아이디어가 마찰 개수를 도입을 한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냥 가속도의 정의는 델타 t분의 델타 v죠. 자, 요거를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펼쳐보면 델타 v는 vt-1이고 그거는 a 델타 t가 되는데, 그래서 디스크리트 타임의 변이는 그냥 편의상 1씩 변화한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뭐 10의 3승, 10의 4승 해도 되는데, 앞에 있는 그 러닝 레이트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노멀라이즈 시켜서 1로 봐도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식이 디스크리트 타임에선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즉, 이 미분식을 마치 적분으로 변환한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속도는 변이를 또 위치를 미분한 거니까 같은 원리로 이렇게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변화할 수 있고, 여기서 x는 세타 t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a는 n분의 요거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n분의 알파 이런 게 있죠. 그러면 v라는 식에다 a 대신에 이 위에 있는 3번 식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vt-1, vt-1이 두 군데 나오죠. 합치면 1-n분의 알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n분의 1, 그걸 람다라고 보자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접근하는 스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한 번 더 접근하면 위치가 되겠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고, 그게 바로 이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5번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 자, 재미난 사실은 여기에 1-n분의 알파인데 이걸 뮤라고 놓자는 얘기죠. 그리고 보통 m은 상당히 큰 수입니다. 보통 10의 3승 이상 된다. 왜냐하면 람다가 우리가 한 10의 3승 된다 그랬으니까 m이 10의 3승, 즉 한 1kg 정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n이 상당히 큰 수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항은 상당히 1보다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숫자라고 근거는 없지만, 엄밀한 근거는 없지만 가정을 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냐? 보통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와 같이 기존의 오리지널 알고리즘은 2차 미분에서 그냥 오리지널을 바로 가버리는데 약간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지 말고 중간에 한번 접근하는 단계를 더 두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속도로 보고 속도를 만든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더 위치를 만들자.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죠. 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앞뒤를 맞춰보기 바랍니다. 또 아주 재미난 사실이 여기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이 마찰계수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저 마찰계수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면, 마찰계수가 아예 없다, 제로다, 그러면 뮤가 1이 되는 거죠. 그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두 번 접근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 전기공학부 학생들은 시노미 시스템을 다 들으니까
시노비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오리지널 알고리즘에서 그레디언트가 상당히 노이지할 수 있는데 그냥 미니매치 사이즈가 작거나 데이터 샘플 하나만 가지고 쓸 때는 그걸 그대로 갖다 쓰면 업데이트 자체가 노이지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기공학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노이지한 걸 없애는 가장 좋은 시노비 시스템에서 배운 방법이 뭘까요? 가장 심플한 방법. 여기 배웠나요? 그런 과목? 네? 오, 예. 제대로 배웠네요. 전기공학 학생인가요? 역시. 네. 어쨌든, 전기공학 학생을 페이버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참고로, 시노비 시스템은, 다 의무적으로 들으면 좋습니다. 이 관련 있는 전공을 할 학생들은. 즉, 무슨 얘기냐면, 노이즈를 줄여주고 싶으면, 노 패스 필터를 한번 가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노비 시스템에서 이런 적분이나 아니면, 뭐, 그냥 적분이죠. 적분 같은 것들은 하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입장에서는 적분이 오퍼레이터의 입장에서는 S분의 1이 됩니다. 그게 사실은 로우 패스 필터 역할을 한다는 거,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아주 어비어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적분은 곧 로우 패스 필터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즉 시노비 시스템에서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알고리즘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노이지한 걸 그냥 업데이트하면 결과도 노이즈해지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로우 패스 필터를 거쳐서 노이즈를 걸러내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전기공학부에서 배우는 시노비 시스템, 특히 신호 처리 관련된 원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이 사실은 60년대, 50년대 나왔는데 사실 전기공학 쪽에서 나온 겁니다. 원리가. 레이더 신호를 빠르게 처리할 때 이런 알고리즘이 필요해서. 그래서 재미난 이 스토리는 딥러닝의 핵심이 되는 이 알고리즘이 사실은 전기공학에서 출발했다 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자, 알파가 제로일 땐 그냥 이렇게 중간에 로우 패스 필터를 한번 통과시키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고, 즉 마찰력이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마찰력을 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여기서 무한대로 보낼 수는 없고, 왜냐하면 U가 0보다 크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U가 0이 되는 순간은 알파가 M이 되는 순간이죠. 한 10의 3승 정도 되는 순간이 되겠죠. 알파가 마찰력이 무지막지하게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공이 떨어지는데 그레디언트가 세더라도 빨리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마찰력이 워낙 커서 천천히 내려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상황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 보면 뮤가 제로가 되어버리죠. 이 텀이 없어지고 그냥 여기에 이것만 갖다 붙는 거죠. 즉 오리지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과 동일해지는. 즉 무슨 얘기냐면 마찰력을 극대화시키면 2차 두 번 접근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접근을 없애는 효과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설명 과정은 몰라도 되고 그냥 키 아이디어 두 개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냥 두 번 접근하고 마찰력 개념을 도입을 했다. 그래서 약간 철학적으로는 노이즈를 좀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노이즈를 제거하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알고리즘이. 그런 직관적인 장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멘텀이라는 방법이 많이 쓰고 있고 이거보다 더 또 개선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유명한 수학자인 네스터로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제어 이론 쪽의 대가인데 이걸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좀 보니까 이 식이죠. 즉 기존 파라메타에다가
요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 요 부분은 그대로인데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그쵸? 뮤 이전에 한번 접근했던 결과 t-1.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 단계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약간 투 스텝 프로세스로 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항도 계산하고 두 번째 항도 계산해서 이거를 사실 둘 다 벡터죠. 속도 벡터도 있고 그레디언트 벡터도 있고 마치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효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vt-1이라는 벡터하고 그레디언트 벡터를 벡터의 합 여러분 다 아니까 두 벡터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된다라는 건데 이 사람 이게 뭐 당연한 얘기죠. 이쪽이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이 투 스텝 프로세스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각각 계산은 되지만 중간 과정을 이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본다 그러면 중간 과정에 이미 어떤 중간 스텝으로 가는데 그 스텝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해갖고 무슨 얘기냐면 요걸 이동한 다음에 그 단계에서 이 그레디언트 그 위치에서 구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한 번 가고 두 번 가는데 그레디언트는 전전 단계에서 계산을 하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 간 스텝에서 계산하자. 뭐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죠. 이런 것을 이제 모멘텀 방법을 이렇게 두 번째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하면 조금 더 정확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게 수학적으로 훨씬 더 컨버전스가 빠르고 실험을 해봐도 더 빨리 컨버지가 일어난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직관적인 설명이고 수식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얘기죠. 아까 모멘텀 방법론은 투 스텝으로 업데이트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사실은 접근하는 과정으로는 반대죠. 여기 그레디언트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 구하고 더하는 형태죠. 근데 네스터로프 방법론은 오리지널 알고리즘은 이제 세타 t-1에서 그레디언트 구하는데 네스터로프 아이디어는 뭐냐면 거기다가 요거만큼만 더해준 한 스텝 더 간 거에 대한 위치에서 그레디언트 구하자는 이런 모양이고 그리고 나머지 업데이트는 똑같고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그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를 보면 현재 시점의 파라메타에 대한 그레디언트만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챕터로 가서 유심히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냐면 백프로에서 나오는 알고리즘들은 모든 그레디언트가 세타 요항이 없는 세타 t-1에서만 계산이 된 결과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알고리즘.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죠. 하나는 그러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다 뜯어 고쳐야 되느냐? 라는 어려움. 사실 너무 복잡해서 그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안은 뭐냐? 백프로파 알고리즘 그대로 두고 좀 더 수학적인 방법을 써보자. 이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도 좀 익숙한 적분 같은 데서 많이 쓰이죠. 변수를 치환하는 방법. 변수를 치환을 해버리자는 얘기죠. 즉 파라메타를 세타라고 보지 말고 또 다른 파라메타를 디파인을 해버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왜 통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하나의 파라메타로 봐야 된다라는 어떤 관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어떤 파라메타에다가 뭐를 업데이트한 걸로 보는 순간 너무 복잡해져서 이제 구현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이걸 그냥 하나의 파라메타로 보자라는 철학인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변수 치환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를 새로운 파라메타 b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bt-1로 보면 자, 거꾸로 생각하면 오리지널 파라메타는 세타는 b-mu v가 되죠. 자, 그런 관점으로 이거는 b로 집어넣고 요 세타는 b-mu v, 요 세타도 b-mu v로 해서 집어넣고 약간 시차가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 해보면 자, 요거는 요거하고 같고 여기서는 mu-vt가 나오는데 요거랑 합쳐져서 1 플러스 mu가 나오는 형태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나의 현재 시점의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개선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백프랍 알고리즘 그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변수가 세타로에서 P로 바뀌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 조건에는 랜덤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얘가 백프랍 알고리즘이 세타인지 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알고리즘 자체가. 근데 업데이트 되면서 얘가 휘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백프랍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 파라미터 체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화만 업데이트 할 때 다르게 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죠. 업데이트 하는 식이 좀 복잡해진 거죠. 그레디언트 센터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했으면 되는데 식이 복잡해진 거죠. 근데 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쵸? 백프랍을 고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이 네스터로프라는 이런 기발한 방법을 쓰는 좀 고도화된 모멘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인리학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방법론, 노멀라이즈 하는 방법론으로 대표적인 게 아다그레드랑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나오는 RMS 프랍. 사실 두 개가 사촌간인데 거의 동일한 알고리즘입니다. 아이디어는 엄청 간단합니다. 이게 아까 그림 문제를 제시했던 문제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멘텀 방법에서는 뭐라 그럴까 마찰력을 도입을 해서 튀어가는 거를 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이 진폭을 낮추는 알고리즘을 제시한 거라고. 그러면 더 단순하게 나이브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 말고 그냥 마찰력 그런 복잡한 개념 말고 그냥 이쪽 많이 움직이는 방향을 찾아갖고 그거를 좀 나눠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단순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X축, Y축이 있으면 Y축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Y축의 평균적인 변화량 절대값만 우리는 취하면 되죠. 부호는 상관없으니까 절대값만 평균을 취해서 그걸로 나눠주면 이 진폭을 낮출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아주 단순한 방법이 바로 이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론이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그냥 그대로 적용한 게 이런 모양인 거죠. 자, 그레디언트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레디언트들을 서메이션 한다는 얘기는 이전 업데이트들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 한다는 얘기는 서메이션이나 평균이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t-1분의 1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들어가 있으면 평균을 구하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굳이 그걸 안 집어넣는 이유는 어차피 밖에 람다라는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 람다에 자, 그래서 평균을 취하는데 그레디언트에 지금 아까 우리가 절대값만 관심 있다고 그랬죠. 절대값 계산하는 것 귀찮으니까 그냥 제곱을 구하자는 얘기죠. 근데 그레디언트가 벡터니까 각 엘레멘트별 제곱을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테이션이 앞에 동그라미가 있는 이유는 어떤 벡터의 각 엘레멘트의
제곱을 만들어서 새로운 벡터가 나온 걸 새로운 벡터라고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어떤 벡터나 어레이가 파이썬에서 그냥 제곱을 해버리면 사실은 exactly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벡터를 제곱할 수 없는데 파이썬은 편의상 이런 연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제곱 오퍼레이션 해버리면 알아서 엘리멘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S가 스칼라처럼 보이지만 벡터라고 보면 됩니다. 네, 벡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엘리멘트들의 제곱의 평균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럼 업데이트가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이 원래 이 부분이었는데 그레디언트를 이런 새로운 벡터에 스퀘어룻, 즉 아까 제곱을 했으니까 스퀘어룻을 취하면 절대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엡실론을 넣어주는 이유는 혹시라도 여기에 s가 초기에 제로가 되면은 0으로 나눠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숫자를 하나 집어넣는다. 되겠죠. 자, 그래서 뭔 얘기냐? 뭐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별게 아니란 얘기죠. 그냥 각 컴포넌트별 그동안의 평균들을 취해갖고 그 절대값의 평균을 취해서 절대값으로 나눠주자 이 얘기입니다. 그럼 말이 되는 게 y축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평균이 한 뭐 예를 들면 한 10cm 되겠죠. 그러면 10cm로 나눠주고 y축은 x축은 뭐 거의 안 움직이고 있죠. 1cm씩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1cm로 나눠주고 그러면 y축이 스퀴즈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을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의 약자로 뭐 에이다 그레드라고 부른다. 엄청 단순하죠. 그냥 퓨리스틱입니다. 자, 그거의 4촌벌인 알고리즘이 이제 에이다 그레드랑 똑같은 알고리즘인데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약간 리커시브하게 구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했던 거를 계속 다 더하는 게 아니고 이전까지 더했던 평균에 약간 업데이트해서 새로 현재 값을 약간 추가하는. 그래서 이거를 뭐 세 가지 용어로 부릅니다. 뭐 이런 식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U라는 값으로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걸 리커시브 업데이터. U하고 엄마 U 마치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분점 구하는 거 약간 비슷한 면이 있죠. 이전의 평균에다가 그거를 한 99% 반영하고 1%는 새로운 절대값을 반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리커시브 업데이트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름은 아까 시노미 시스템 나왔으니까 시노미 시스템에서 FIR 필터의 반대가 뭐죠? 기억나나요? 그렇죠? IIR 필터랑 동일합니다. 이게 IIR 필터를 취한다. IIR 필터의 장점은 뭐냐면 FIR은 굉장히 필터 코에피션트가 큰데 이놈은 하나만 가지고 업데이트할 수가 있죠. 동일한 효과로. 또 뭐 이런 거를 뭐 수학에서는 또 폴리악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폴리악이라는 사람이 처음 썼다고 해서. 그래서 동일한 방식인데 그냥 어떤 분야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라는 걸 쓰는 건 똑같고 알고리즘도 똑같은데 이 S를 이렇게 평균을 취하지 않고 이런 리커시브한 업데이트를 한다 라는 얘기고, 참고로 심심한 사람들은 이 알고리즘 말고 요 업데이트랑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식이 똑같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유가 t분의 t-1이라고 놓으면은 사실 이것과 이것이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자, 그래서 업데이트한 알고리즘 똑같죠? 그러니까 4,000벌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에이다 그레드보다는 RMS 프랍을 더 많이 쓴다. 동일한 알고리즘인데 이게 연산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딥러닝은 무조건 연산량 줄이는 게
더 유리합니다. 같은 비슷한 성능을 낸다면 당연히 연산량이 줄어든 놈을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두 가지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철학, 피직스 베이스는 뭐 모멘텀, 네스트워크 아이디어를 우리가 배웠고,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은 에이다그렛, 뭐 RMS 프랍, 뭐 둘 다 사실 거의 똑같은 알고리즘입니다. 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스마트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두 아이디어가 둘 다 좋으면 둘 다 합쳐서 쓰지 뭐 따로따로 쓰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럼 두 개를 결합해보자 해서 나온 알고리즘이 바로 다름 아닌 가장 파퓰러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 거의 99%는 그걸 쓴다고 보면 됩니다. 아담이라는 알고리즘, 에이다, 그러니까 어댑티브 모멘텀의 약자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알고리즘을 많이 쓰는데 이게 별게 아니고 사실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그냥 섞어버린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그 모멘텀 알고리즘하고 그 다음에 또 방금 말한 그 RMS 프랍 알고리즘을 그냥 단순하게 결합한 게 아담이 되겠습니다. 자, 약간 변수가 바뀌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아까 V라는 변수를 썼었는데 V 대신에 M이라는 변수. 물리학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멘텀이라는 게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는 사람이 여기 학생? 네?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뒤에 학생. 네?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네. 여기 학생, 하얀 학생. 모멘텀은 뭐죠? 정의가? 뭐 곱하기 뭐죠? 뭐 뒤에 학생? 뒤에 학생? 다들 좀 일반 물리들을 공부를 복습을 해야겠네요. 그 뒤에 학생? 네? 자, 아는 학생, 물리학 학생 없나요? 여기 자꾸 조는 학생? 까만 티 학생? 오늘도 어김없이 졸았네요. 네, 얘기해보세요. 그렇죠?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질량은 그냥 고정된 상수라고 봐버리면 모멘텀이나 속도는 똑같죠. 그러니까 모멘텀이라고 보나 속도로 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M이라는 노테이션 쓴 게 V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MS 프롭은 아까 이렇게 정의된다고 그랬죠. 평균을 구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리커시브한 또는 뭐 IIR 필터로 업데이트를 한다. 그 얘기고요. 여기서 베타가 좀 1에 가까운 0.99 정도 되는 큰 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단순하게 결합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M이 업데이트 돼서 여기 분자에 들어가고 S가 업데이트 돼서 분모에 들어간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 요게 이제 1차적인 버전인데 실제로 이 1차적인 버전이 안 쓰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보통 이제 최초의 이터레이션을 시작할 때 이 M하고 S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그냥 보통은 이니셜라이즈를 제로로 시작합니다. M도 제로로 시작하고 S도 제로로 시작하다 보니까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M이 상당히 작은 숫자라는 얘기죠. 초반에. 그래서 이 M이 작다는 얘기는 초반에 학습하는 속도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빨리 가야 되는데 더디게 간다는 얘기죠.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상당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돌려보면 이 버전을 그대로 돌리면 그래서 이거를 좀 땜빵을 해야겠죠.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4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 뭔가 멋있는 수학에 근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땜빵입니다. 어떻게 땜빵을 하느냐? 그럼 초반에 이 M하고 S가 다 작은 숫자니까 키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키우는 방법을 약간 엑스포넨셜 펑션 형태로 키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키우냐면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원래 M을 이런 1-베타의 t승으로
노멀라이즈하고 S도 1 베타 2의 T승으로 노멀라이즈. 베타들은 1에 가까운 1보다는 살짝 작은 숫자인 거죠. 자, 그 말은 요게 T가 예를 들면 1일 때는 베타 1이 뭐 한 0.99다 그러면 0.01이 되죠. 1-0.99니까 그러면 100배를 뻥튀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베타 T가 한 100승 된다. 0.99에 100승이면 거의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원래 M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 모양을 보면 집에 가서 한번 그려보기 바랍니다. 그냥 이런 모양인 거죠. 1 베타 T승분의 1이. 그러니까 이게 부스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식을 왜 쓰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난 것 중에 가장 단순한 게 뭔가 생각하다가 이거 처음 제시한 사람이 뭐 저걸 한번 써보자 했더니 잘 되니까 쓰는 거고 아무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펑션으로 바꾸고 싶으면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비헤비어만 비슷하면 되기 때문에 함수 모양을 좀 바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기에 그냥 뭐라 그럴까 스탁이 된 거죠.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그런 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뭐 이렇게 먼저 고지에 깃발 꽂은 사람이 뭔가 선점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분수함수로 정리를 내릴 수도 있었고, 뭐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정리를 내릴 수도 있는데, 그냥 우연히 이런 분수함수로 먼저 깃발을 꼽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쫓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른 걸 바꿀 필요 없이. 자, 그래서 나머지 알고리즘들은 똑같다. 그래서 굿뉴스, 배드뉴스는 굿뉴스는 아담이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철학을 잘 결합을 했다. 배드뉴스는 왠지 여기저기 땜빵이 보인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땜빵식으로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 현재 챗GPT 포함 모든 현대적인 여러분들이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하고 있는 모든 AI에 쓰이고 있다. 라는 게 약간 우스운 현실입니다. 네, 그렇죠? 네. 또 뭐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알고리즘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딥러닝의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숙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왜냐하면 다른 좋은 알고리즘을 쓰는 순간 계산 불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상당히 딥러닝이라는 게 만만해 보이지만 만만한 토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볼 수도 있지만 전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많이는 안 쓰이고 있는데 뭐 에이다 델타라는 어댑티브 델타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아까 그 두 가지 철학이 있다고 했죠.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철학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져간 겁니다. 아까 노멀라이즈를 할 때 그레디언트만 노멀라이즈 했죠. 근데 얘는 뭘로 노멀라이즈를 하냐면 세타의 변화량도 세타의 변화량이라는 게 세타 t 마이너스 세타 t 마이너스 1 델타 t죠. 델타 세타까지 노멀라이즈 시키는. 그러니까 노멀라이즈를 두 번 해서 쓰는 알고리즘이다. 그게 전부입니다. 뭐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자, RMS는 루트 민 스퀘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취하고 스퀘어의 평균을 취하고 루트를 취하면 약간 절대값의 평균을 취하는 것과 비슷한 양이죠.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에이다 그레드에서 그냥 그 절대값의 평균을 취하는 S값하고 되게 유사한 양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만 보면 요거는 G는 그레디언트를 얘기한다. 이게 노테이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게 다 다른 논문 출처들이 다른 노테이션을 쓰고 있어서 좀 불행히도 노테이션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하고 알아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일일이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마치 그레디언트를 노멀라이즈하는, 즉 아까 에이다 델타하고 똑같은 알고리즘입니다. 철학적으로.
식이 다르지만 완전 똑같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1로 집어넣어서 왼쪽으로 옮겨버리면 결국은 x는 세타라 그랬죠? 변이나 세타는 똑같아요. 세타의 변이도 노멀라이즈 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타가 업데이트되는 것도 급격하게 업데이트하지 말고 차근차근 업데이트하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한 게 이런 모양이 되겠고, 이것도 결국 히스토리 베이스 알고리즘의 하나의 종류다. 근데 뭐 요거는 많이 안 쓰이는 알고리즘이니까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이게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한 5가지 알고리즘들이 실제로 실제 이그젬플에서 어떻게 속도가 업데이트가 되는가, 어떤 속도로 업데이트 되는가, 실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그냥 나이브한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녹색이 모멘텀 방법이고, 퍼플 요 놈이죠. 요게 모멘텀이고, 요게 네스터로프 그레디언트고. 자, 여기가 모멘텀 방법이죠. 이건 오리지널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요놈 에이다 그레드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베이스죠. 에이다 델타 이것도 노멀라이제이션 기반의 노란색 있죠. 네, 여기쯤 오거든요. 여기가 미니멈 포인트면 지금 얼핏 봐서는 요 에이다 그레드가 제일 좀 빠르게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뭐 이거는 요 특정 단순한 이그젬플에서 그런 거고, 사실은 대체로 여기 있는 놈들이 다 성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악이 가장 빨리 학습이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느린 놈이 오리지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다. 그런 관점에서 확실히 이런 땜빵식이긴 하지만 이런 새롭게 제시한 5가지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빠르게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스 펑션이 찌그러져 있는 이런 상황에 굉장히 유효한 거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죠. 여기서 뭐 이 문제에 국한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2가지 모멘텀 관련된 방법들이 약간 오버슈팅하는 비해별을 좀 보이고 있죠. 너무 지나가 버리는. 자, 그리고 이제 2번째, 아까도 설명했지만 말 한 장 모양의 로스 펑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 이제 하나 더 재미난 얘기는 딥러닝에서는 옵티멀한 솔루션이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안 되고 로컬 미니멈이 몇 개가 있나 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스 펑션이 어떤 모양인가 대체로. 대체로 좀 과장을 해보면 로스 펑션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을 찾는 게 사실 가장 좋은데 요런 점들이 로컬 미니멈이죠. 저런 로컬 미니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 정도가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실제로 파라메타 디멘전이 한 1000만 디멘전 되면 저 로컬 미니멈이 거의 한 몇백만 개라는 이론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쓰면 딥러닝에서 원래는 이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높은 확률로 어떤 솔루션을 찾냐면 여기서 시작했으면 한 이쯤 찾고 여기서 시작했으면 한 이쯤에서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못 찾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질문 던져야 될 게 여기를 못 찾으면 이거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실험을 해보면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이거 여기를 못 찾고 이런 데를 찾는데 얘가 왜 성능이 잘 나오지 생각을 했는데 이론적인 분석을 해보면 이 포인트나 사실은 성능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론적인 분석으로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원래 목적은 글로벌 미니멈을 찾아야 되는 게 목적인데 모든 이런 최적화 문제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이게 허접한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글로벌 미니멈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로컬 미니멈만 찾는다는 얘기인데 로컬 미니멈만 찾아도 되는 이유는 이 솔루션이나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느 특정 제일 좋은 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배드 뉴스지만 그거를 대신하는 적당한 다른 거를 찾아도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다행이죠. 엄청나게 그런 엄청난 럭키한 케이스 때문에 그리고 럭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99%의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이 그래서 로컬 미니멈이 빠져도 괜찮고 그래서 로컬 미니멈만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만족을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로컬 미니멈 관점에서만 본 거고 이게 원디멘전에서만 본 거죠. 함축이 독립변수가 2디멘전 이상으로 가면 이 로컬 미니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 각각의 로컬 미니멈들이 사실은 미니멈도 아니고 미니멈처럼 보이는 새들 포인트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또 거의 90%다. 근데 새들 포인트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새들 포인트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들 포인트는 빨리 벗어나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이런 4-5가지 알고리즘들이 새들 포인트 상황을 빨리 벗어나느냐 또 한번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새들 포인트가 이런 모양이죠. 말 한 장인데 머리 꼬리를 잇는 축은 이렇게 미니멈이지만 여전히 반대 축은 맥시멈인. 여기는 그레디언트가 제로인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가만히 안착하고 있으면 이게 마치 로컬 미니멈인 줄 알고 솔루션으로 내뱉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빨리 벗어나야 된다. 네, 빨리 벗어난 놈들이 노란색, 바다 델타. 마지막에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요 까만 거, 파란 거. RMS 플롯. 에이다 그레드의 사촌벌이었죠. 그 다음에 파란 거, 에이다 그레드. 즉,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의외로 성능이 괜찮고, 이 경우 모멘텀 방법들은 오히려 또 안 좋습니다. 계속 굉장히 늦게 튀어나오죠. 최악의 경우는 이 오리지널 그레이디언트 나이브한 방법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저기에 그냥 고착돼 버리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면 최적화 이론이라는 수학적인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걸 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주제를 non-convex optimization, 즉 로컬 미니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프로블럼들을 non-convex optimization인데 optimization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죠. 뭐 정답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답이 있을 수가 없죠.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다만 그걸 어떻게 이제 좀 근사해서 잘 푸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쪽 연구 분야의 목적이 되겠고, 이제 그런 분야에서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좀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학부 수준을 넘어서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런 것만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이런 관점에서 딥러닝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제 그런 연구 분야로 또 한번 접근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람다라는 게 나왔었죠. 그레디언트 스텝 사이즈에 해당하는 거. 람다가 이제 그 알고리즘을 돌리는 그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 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랬죠. 이걸 어떻게 적당히 자행해야 되느냐. 이제 너무 높으면 이게 오실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멈 포인트에서 너무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이 컨버지를 하더라도 좀 로스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또 너무 낮으면 천천히 컨버지 할 수 있고, 적당한 놈이 빨리 컨버지 하면서 로스도 줄일 수 있다. 근데 지나치게 높으면, 뭐 람다를 보통 1 이하로 쓰는데 막 100을 썼다. 그러면 로스 펑션이 오히려 이렇게 폭발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항상 이제 버그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성능이 잘 안 나올 때 가장 쉬운 버그를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던, 우리가 배웠던 뭐 알투놈을 쓰던 그 로스 펑션을 플로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플로팅을 해서 이게 이터레이션별로 뭐 이렇게 떨어지면 다행인 거고 큰 버그가 없는 겁니다. 이 셋 중에 하나면. 근데 이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확실한 버그가 있는 거니까 이걸 버그를 찾는 방법으로도 활용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람다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이론에 근거된 건데, 로빈슨 먼로 이론에 의하면은 이게 T분의 1 디케이로 하면 제일 좋다. 람다를 여기 알파랑 람다랑 같은 겁니다. T분의 1 정도로 점점점 값을 낮춰가면 가장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걸 뭐 심지어는 엑스포넨셜하게 줄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빨리.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다 라는 얘기고, 최근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최근에는 이제 약간 수학적인 분야인데 베이지안 딥러닝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디케이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이론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디케이를 하지 말고 지금 뭐 람다의 스케일이 t에 대해서 이터레이션 인덱스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는데, 그러지 말고 뭐 적당히 떨어뜨리다가 이렇게 오실레이션 시키는 게 더 좋다 라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쓰는 알고리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CNN 같은 거 배울 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5장 몇 장이죠? 이게 4장 6장쯤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이론을 다루게 되는데, 제너럴라이제이션은 트레이닝의 이 애큐러시하고 인퍼런스 애큐러시가 갭이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갭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갭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저걸 오히려 디케이 시키는 게 안 좋다라는 게 이미 정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약간 학부생 수준의 얘기고, 여러분들 대학원에 가면 이제 이런 것들도 논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허접한 알고리즘이고, 허접하다고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걸 쓸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땜빵하는 알고리즘 한 4-5개를 배웠다. 요약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게 전부냐? 학습을 개선시키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알고리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자체를 계산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학습 중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즉 학습의 효율성 또는 학습의 속도를 개선시키는 방법론을 배운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전제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세타의 시작점, 그건 누가 정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한다는 얘기고,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랜덤하게 정하는 거나 똑같죠.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니셜 스타팅 포인트는 무조건 아까 이 그립에서 이니셜 스타팅 포인트가 있었죠. 찌그러진 빨간 점. 뭐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운 좋게 가까운 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운이 나쁘게 멀리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근데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릅니다. 초반에. 자, 이거를 랜덤하게 시작을 한다라는 전제 가정이 있어요. 이 모든 알고리즘들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그렇고, 그거의 변종인 나머지 한 4-5개 알고리즘들도. 그러면 랜덤하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게 랜덤하게 시작하는,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그러니까 말 자체가 랜덤하다는 얘기는 어디서 시작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근데 과연 그런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게 이제 후반부의 두 번째 주제가 되겠고, 놀랍게도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딥러닝의 기술의 발전의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이제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관심도 딥러닝 발전의 하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발전해요. 이게 60년대 한번 폭망했었고, 90년대 폭망했었고, 지금은 이제 엑스포넨셜한 그로스를 하고 있죠. 자, 요 당시 90년대 폭망할 때 왜 폭망했는가 따져보면 바로 이게 근본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랜덤하게 시작하니까 뭐 아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발견이 됐는데, 놀랍게도 8, 90년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걸 아무렇게나 했다라는 얘기죠. 그냥 랜덤하게. 그래서 그 폭망의 근본 원인이 바로 지금 다루려고 하는 토픽이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8, 90년대의 흑역사의 원인이 뭔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자, 이게 2002년쯤에 요쯤에 2002년쯤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올해 노벨상을 받은 힌튼 교수 그룹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냐? 그 세타 값들, 초기 값을 놓는 것을 랜덤하게 하면 안 된다. 좀 스마트하게 하자. 그래서 비지도 학습 중에 하나 방법인 볼츠만 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일단 한번 포워드 패스를 쭉 돌리고, 여기서 나오는 어떤 액티베이션 값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저장해 놓고 레이어를 하나씩 쪼개냅니다. 요거하고 요거 쪼개고, 요거하고 요거 쪼개고, 요거하고 요거 쪼개고 3등분을 해서 3레이어라고 하면 요 각각에 대해서 볼츠만 머신이라는 비지도 학습을 마구 돌립니다. 돌려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웨이트 파라메타를 여기 웨이트 파라메타로 대체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좀 굉장히 복잡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랜덤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죠. 뭔가 복잡한 방법을 써서 선호하는 어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딱 찾는, 이게 2006년이네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힌튼 교수가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이유가 이 논문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불행인지 밴뉴스인지 굿뉴스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무도 이 알고리즘 안 씁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 사이클에 있어서 부활을 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이 논문이 아니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안 듣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딥러닝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도 이 시기에 이제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때 열심히 뉴럴 네트워크를 공부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느리고 학습이 안 일어나서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해서 이 시기에 저도 포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폭망하는 뭐랄까 그 분위기에 일조를 했는데 이제 이 논문이 그 분위기를 확 반전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안 쓰지만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과학사적으로 중요한 기회였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 알고리즘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학적인 기여는 있다. 자, 그러면 왜 폭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현상학적인 이유를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원인 분석은 나중에 하고 왜 이상하게 비해별을 하고 학습이 안 일어났는가? 편의상 시그모이드 대신에 시그모이드나 하이퍼탄젠트는 거의 똑같이 생겼으니까 약간 위아래로 좀 시프트된 거 말고는 없습니다. 시그모이드 대신에 하이퍼탄젠트 펑션을 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웨이트를 아까 세타라 그랬죠. 이거를 이제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하는데 그냥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로 이니셜라이즈 합니다. 평균 제로, 그 다음에 표준 편차 0.1 상당히 작은 숫자로 이니셜라이즈. 그러면 그냥 이거는 가상 실험을 하는 거죠. 인풋 벡터가 6디멘전 벡터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러면 0.1보다 그러니까 평균 한 절대값이 0.1인 어떤 웨이트에 곱해져서 다음 단계 액티베이션 값이 이런 놈을 통과하면 대략 이런 뭐 값이 나오고, 즉 무슨 얘기냐면 인풋보다 상당히 작은 값이 나온다. 그러면 또 같은 비율만큼 또 더 줄어들고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 한 10레이어 지나가면 다 올 제로가 돼요. 그래서 요 이니셜 웨이트가 너무 작으면 레이어를 깊이 쌌을 때 뒷단의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올 제로가 돼버리는 일이 있다. 자, 이게 그러면 좋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 학생. 하나는 어비어스한 문제가 있고 좀 생각하면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학생.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어비어스한 첫 번째 이유고 어비어스하지 않은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옆에 조는 학생. 왜 안 일어날까요? 왜 그레디언트가 안 살아있을까요? 답이 좀 뭐랄까 점프가 있네요. 그 뒤에요, 학생. 다 배운 겁니다,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백프라 배운 거를 기억하면 다 답이 있습니다.
W는 0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고정되면 0에 가깝지 계속 고정돼 있어요. 그 뒤에요, 학생. 네? 자, 답할 수 있는 학생. 아무나. 이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장에서 배운 거를 한번 응용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조금 더 이 구체적으로 수식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문 좀 잠깐 닫아줄래요? 왜 다음 수업 학생들이 이렇게 일찍 오지? 이상하네. 네. 부지런한 학생. 네. 아. 자, 우리가 3장에서 배운 게 뭐냐면, 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웨이트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 식을 이걸 배웠죠? 1번째 레이어의 그레이디언트는 1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이전 레이어에서 온 그레이디언트.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맞네요. 네. 자, 그럼 이 식에서 그냥 답이 obvious하게 보이죠? 이게 액티베이션 값인데, 이만큼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레디언트 센터에서. 근데 뒷단에서 액티베이션 값들이 다 제로가 돼버리죠. 이게 다 제로가 돼버리니까, 여기가 뭐가 오든 간에 그냥 다 제로가 되는, 올 제로가 되는. 즉, 무슨 얘기냐면,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일어난다. 그래서,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 트레이닝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고, 러닝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 그래서 80년대, 90년대 딥러닝이 폭망을 했다. 그때 사실 한 3레이어, 4레이어는 학습이 잘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거 늘리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한 10레이어까지 갔더니 대부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딥러닝은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잠정적인 잘못된 결론을 낸 거였죠. 근데 그 원인이 놀랍게도 이런 굉장히 단순한 원인이었고, 사실은 3장에서 배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딥러닝 발전에 있어서. 쑥 지나가면서 제가 식을 하나 썼지만, 이게 지금 수천조 원의 이 인더스트리를 만든 장본인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너무 강조한 것 같은데 수천조 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8, 90년대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연구자들이 거의 연구를 했었는데, 이런 단순한 문제를 몰랐다라는 것 자체가 좀 현재 뒤돌아보면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의외로 뭐라 그럴까요? 과학이나 기술 발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항상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은 의심할 필요가 있고 한번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관련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